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시어머님이란 존재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존재인지 제대로 경험하게 됐었는데요. 저처럼 고부 갈등 심한 분들 계실까 싶어서 궁금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기로 했어요. 저처럼 고부 갈등으로 고생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한 마음도 있지만 제 고민거리를 덜어내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고 조언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결혼한 여자라면 고부 갈등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성격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해도 한 번쯤 고부 갈등을 겪는다고 하던데 전 몇 년 동안 제대로 경험하게 됐네요. 이게 말로만 듣던 시월드인가 싶기도 했고요. 남편은 외동아들로 형제가 한 명도 없는데요. 게다가 아버지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18살 때 제 남편을 낳았다고 해요. 남편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머님께서 어릴 때 같은 학교 남학생과 실수로 잠자리를 가졌고 그 후 오로지 어머님께서 남편을 책임졌다고 해요. 남자 쪽에서 당장 애 지우라고 요구했음에도 낙태 비용만 받고 결국 애를 지우지 않았다네요. 어머님은 그런 남자와 평생 살 바에 그냥 본인 혼자 책임지는 게 좋겠다 생각했다고 해요. 남편은 살면서 아버님을 뵌 적이 없어요. 아버님 쪽에서 남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만나봤으면 한다고 말했음에도 오히려 남편이 만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한 상태였어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라고 해서 엄청 곱게 자랐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은 의젓하고 참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을 보면 어머님도 참 선하고 좋은 분이겠다 싶었거든요. 전 제 시어머님 될 사람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인이셨고 남편 누나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아무리 남편과 18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동안일 수 있는 걸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도 다른 어머님들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라서 마인드 자체도 엄청 젊으셨고요. 근데 그런 어머님께선 정말 남편에 대한 애정이 깊으세요. 아무래도 남편을 혼자 키웠기 때문에 그만큼 남편에 대한 사랑이 더 깊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머님은 남편 없이 혼자 생활한 분이라 아들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고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어머님을 찾아뵌 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결혼 반대를 심하게 하셨거든요. 절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제가 짐승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나 이 결혼 반대야. 뭐하러 그 힘든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그냥 연애만 해, 연애만. 엄마, 도대체 왜 이 사람이랑 결혼 못하게 반대하는 건데 이유나 들어보자. 그냥 싫어. 너가 결혼하는 거 자체가 싫어. 엄마랑 이렇게 단둘이 살면 될 것을 왜 굳이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결혼 안 하면 죽는 병이라도 있니? 엄마는 이제껏 혼자서 너 키웠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었어. 그냥 둘이 연애만 해. 엄마, 이제 나 30도 훌쩍 넘었는데 결혼 안 할 수 없어.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으라고? 나 평생 혼자 살기 싫어. 엄마도 이제 나 다 키웠으니까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도 좀 하고 그래. 나 평생 엄마 부양할 자신도 없어. 너 이제까지 키워준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 버리겠다는 말이잖아. 아들 새끼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 사실이네. 너가 얼마나 여우 같으면 내 착한 아들이 나 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니? 엄마, 말 가려서 하세요. 제가 이 사람 좋아서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 엄마 자꾸 이런 식으로 막말하고 무작정 결혼 반대하면 나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엄마 허락 안 받고 결혼하겠다고. 어머님은 자기 아들 뺏기는 기분이 든다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든 절대 허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무조건 결혼 반대라는 어머님 때문에 화가 났는지 한동안 어머님을 찾아뵙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남편한테 수백 통 전화를 했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어머님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남편한테 이모가 5명이나 있는데요. 어머님이 막내라고 합니다. 남편을 자기 자식처럼 많이 보살펴 주신 이모님들께서
어머님이 저희 결혼을 무작정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첫째 이모님이 대표로 나서기로 했어요. 첫째 이모님께서 시어머님과 저, 남편 모두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최미숙, 너 경찬이 결혼 반대한다며? 도대체 왜 이 결혼 반대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경찬이 여자친구 참 참하고 예의 바른 처자더만. 결혼 반대하는 이유나 좀 들어보자. 내 아들 주기 아까워서 그렇지. 내가 이제까지 애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내 청춘 다 바쳐 키운 내 새끼야. 너가 키우긴 뭘 키워. 거의 내가 다 키운 거지 뭐. 너 경찬이 낳았을 때 고작 나이가 18살이었어. 그 당시 내 나이는 30살이었고 18살 때 너 사춘기 심하게 왔을 때라서 경찬이 거의 돌보지 않고 놀기 바빴잖아.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경찬이 불쌍해서 내가 다 키웠어. 너가 이제까지 경찬이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결혼 반대하고 지랄이니? 언니, 말 참 섭섭하게 한다. 그래, 언니 말대로 나 경찬이 낳기만 했지 언니가 거의 다 키운 놈이야. 그래도 내 배 아파서 난 내 새끼인데 내가 결혼 반대도 못해? 경찬이 평생 이렇게 너 옆에 끼고 살겠다고? 너 진짜 욕심 과하다. 너 하나 행복하겠다고 아들 행복까지 뺏으면 어쩌자는 거야? 너 그렇게 욕심 많은 상태로 늙으면 추하다는 소리밖에 못 들어. 경찬이가 우리한테도 결혼 허락 받으러 왔을 때 울더라 너 때문에 힘들다고. 지금 이 여자친구랑 결혼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더라. 그러니까 너 욕심 덜어내고 허락해줘. 내가 봐도 좋은 애 같아. 이모님들 도움 덕분에 저와 남편은 결혼할 수 있었는데요. 결혼 허락을 받는 것부터 순탄치 않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한 뒤로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어머님이 정말 인기가 많다는 거였어요. 아까 말한 그대로 제 시어머님은 다른 어머님들에 비해 젊기도 하고 워낙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시라서 항상 주변에 남자가 많았어요. 끼도 엄청 많으신 분이라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 저한테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렸을 때 어머님께서 술김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어머님께서 제 남편 몰래 만난 남자가 엄청 많았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학생일 때는 한창 예민할 때니까 엄마가 연애한다고 하면 싫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최대한 연애하는 걸 비밀로 했다고 해요. 어머님이 남편 키울 때 일을 잠깐 쉬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생활비 전액 다 지원해줄 정도로 능력 좋은 남자들 위주로 만났다네요. 지금은 남편한테 숨기지 않고 연애를 자주 하고 계신답니다. 남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명품 선물을 엄청 받아오세요. 저도 살면서 본 적이 없는 비싼 명품 가방을 받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 경영하고 있는 CEO인데 연매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길래 저희 부부는 바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미숙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아드님이 너무 잘생기셨네. 그렇죠? 제 아들, 저 닮아서 인물이 훤해요. 안녕하세요. 저도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아직 철이 없지만 그래도 착해요. 앞으로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말고 우리 미숙 씨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 옆에 계신 분은 그 말로만 듣던 며느님이시구나. 며느님이 미숙 씨보다 더 미인인데?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어머님 남자친구께서 제 칭찬을 해주시며 분위기를 띄워줬어요. 특히 남편과 성격이 정말 잘 맞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분께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남편이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분야와 관련이 있는 회사라서 말이 정말 잘 통하더라고요. 남편과 저, 어머님의 남자친구 세 사람은 웃으면서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머님 혼자만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은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어머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그러네. 엄마 어디 아파? 아프면 내가 약이라도 사줄까? 내가 얘보다 못생겼어요? 뜬금없는 어머님의 물음에 남편, 어머님의 남자친구, 저 모두 당황했어요. 순간 분위기가 정말 싸해졌습니다. 전 어머님의 물음에 바로 눈치챘습니다. 어머님의 남자친구분께서 제 칭찬을 했던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정말 얘가 저보다 이쁜 것 같냐고요. 어떻게 제가 얘보다 못생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표정이 안 좋았던 거였어요? 당연히 우리 미숙 씨가 예쁘죠. 맞아요. 당연히 어머님이 더 아름다우시죠. 그냥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이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야, 너 지금 이 사람이 너 칭찬 좀 했다고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 엄마, 왜 그래? 오늘 좀 예민한 것 같네? 예민하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가뜩이나 얘가 내 아들 뺏어가서 그것 때문에 기분 언짢은데 이제 내 남자친구까지 뺏어갈 작정이네. 괜히 소개해준 것 같아. 우리 그냥 가요. 얘랑 더 이상 같이 있기 싫어. 어머님 질투가 또 도졌어요. 어머님의 남자친구가 제 칭찬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결국 어머님은 저희 부부를 두고 남자친구만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유로 저한테 무작정 화를 내신 어머님 때문에 어이가 없던 저와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가만히 앉아만 있었을 정도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몇 번 전화를 했었는데 어머님이 제 전화를 끝까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날 이후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게 됐는데요. 남자친구분께서 어머님 성격 하나 받아주기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며느리한테까지 심하게 질투하는 여자, 이제까지 살면서 처음 봤다고 해요. 그날 어머님께서 남자친구 되시는 분을 엄청 쥐잡듯이 잡았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얼굴만 이쁘지 질투 많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를 왜 만나고 있었을까? 현타가 심하게 와서 남자 쪽에서 헤어지자고 했다네요. 어머님께서 며칠 동안 남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엄청 애를 썼지만 남자친구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네요. 그 당시 어머님 남자친구였던 분께서 저희를 만난 날 하나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건 아니었다고 해요. 회사 여자 직원과도 연락을 못하게 막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며느리한테까지 질투하는 걸 보고 있는 정 없는 정 모두 떨어져서 헤어지자고 말한 거였다네요. 근데 어머님은 그 이유도 모르고 끝까지 저 때문에 헤어진 줄로만 알고 계십니다. 이때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뒤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른 남자친구 만나서 연애하셨어요. 저한테 삐져있던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렸는지 이젠 제 전화도 잘 받으시고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어머님이 남자친구 바뀔 때마다 저희한테 소개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희가 거절했어요. 또다시 어머님 질투를 느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더한 일이 저희 부부한테 찾아오게 됐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어요.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반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전 나름 유명한 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편과 제 월급이 두세 배는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못 벌진 않아요. 남들보다 연봉이 적은 편이 아닌데요. 근데 어머님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아무래도 자기 아들보다 며느리가 사회에서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 아들이 기죽으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현재 본인은 집에서 놀기만 하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은 반면 며느리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돈도 잘 버니까 자격지심이 있으셨나 봐요. 처음엔 어머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티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연봉이 자꾸 오르고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약이 오르셨나 봐요. 근데 정작 남편은 그런 거에 있어서 자격지심 전혀 없고 오히려 절 응원해주고 지지해줍니다.
어머님은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요구하는 게 점점 늘어났어요. 용돈을 달라는 횟수가 늘고 게다가 엄청 큰 액수를 가진 선물도 서슴없이 사달라고 했어요. 기진아, 나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필리핀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내가 돈이 부족해서 말이야. 나 100만 원만 줄 수 있니? 네? 100만 원이요? 어머님, 저 지금 그렇게 큰 돈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어머님께 50만 원 용돈 드렸잖아요. 야, 그 돈이 아직도 살아있겠니? 내가 일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고작 50만 원 받았다고 그걸 그대로 모아놨겠냐고. 시엄마한테 100만 원도 주기 아까운 거야? 아까운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님께 당장 드릴 100만 원이 없어요. 갑자기 100만 원 달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너 돈도 그렇게 잘 버는 애가 고작 100만 원이 없다고 하면 어떡해? 너 그 많은 월급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니? 아니면 있으면서 없는 척이라도 하는 거야?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저축해요. 월급도 받으면 절반 이상 무조건 저축하고요. 한 달에 쓸 생활비만 딱 빼놓고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윳돈이 없어요. 정말이야? 너 지난번에 친정집에 이것저것 사다 주는 것 같던데. 그럼 그건 뭔데? 친정엄마가 최근에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홍삼 한약 맞춰준 게 전부예요. 저 우리 친정집에만 이것저것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해줬으면 어머님께 더 해드렸어요. 지난번에 50만 원 드린 거 말고도 자주 용돈 드리잖아요. 작년 이모님들이랑 여행 가신다길래 500만 원 용돈까지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껏 어머님께 해드린 게 없고 친정 부모님한테 해드렸다고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정말. 그러지 말고 100만 원만 좀 줘봐. 나 이미 애들이랑 필리핀 놀러 가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아, 제발. 어머님 명품백 하나 팔아서 다녀오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첫째 이모님께서 어머님께 용돈 주셨다면서요. 야,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말을 해. 더럽고 치사해서 너한테 100만 원 안 받고 만다. 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애가 왜 이렇게 치사하게 노냐? 돈 많이 번다는 거 순 다 뻥이네, 뻥이야. 너 어디 가서 돈 많이 번다는 말 하고 다니지 마라. 응. 어머님은 절 졸지에 쫌생이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 항상 시중에 몇백만 원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돈이 있었다면 바로 드렸겠죠. 전 항상 저축을 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항상 많지가 않거든요. 당장 적금 깨서 어머님 여행을 보내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저한테 듣게 된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우리가 은행인 줄 아는 모양이라며 그날 바로 어머님께 따지더라고요. 엄마, 희진이한테 100만 원 달라고 했다며? 우리한테 그 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희진이 돈 많이 벌잖아. 너보다 3배 이상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100만 원쯤 갖고 있는 줄 알았지. 있어도 그렇지. 그걸 왜 엄마한테 줘야 하는데? 희진이가 원래 돈 있으면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이 있어서 급한 일이 아니면 되도록 그 큰 금액 그냥 가지고 있지 않아. 작년에 엄마 이모들이랑 여행 갔을 때도 그거 그냥 보내준 거 아니야. 희진이가 엄마랑 이모들 여행 보내주고 싶다고 1년 동안 여행 적금 따로 들어놨던 거였어. 희진이는 돈 있다고 막 쓰지 않아. 그렇게 계획적으로 쓴 덕분에 엄마 작년에 여행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던 거였고 나도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잔소리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냐?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 그냥 엄마한테 돈 주기 싫다고 말하면 되는 걸 요란하게 말하네. 끝까지 내 말 못 알아듣네? 그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지. 용돈 한 번 받기 더럽게 힘드네. 제 좋은 회사 들어갔다는 거 다 순 뻥인 것 같아. 저런 애가 어떻게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 혹시 몸 팔아서 그 회사에 입사한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분명 그랬을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애를 뭐하러 뽑았겠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몸 팔아서 회사 입사했다니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엄마, 말 가려서 못해? 못 배운 사람처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장 이 사람한테 사과해.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엄마가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떨 것 같은데. 당장 사과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 정도로 얘가 너무 쪼잔하니까 한 말이지.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는 없잖아.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고. 만약 이모들이 엄마한테 그런 말 했으면 엄마도 엄청 난리쳤을 게 분명하잖아. 난생 처음으로 전 어머님께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정말 무섭게 화를 냈었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달려드니까 어머님은 처음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본인이 한 말이지만 본인도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결국 마지못해 사과하시더라고요. 이날 사건 이후로 한동안 어머님과 대면대면하며 지냈어요. 사실 제가 크게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어머님도 본인이 잘못한 걸 알고 있지만 자존심이 있어서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먼저 연락하거나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한참 지난 후에 어머님이 이모님들과 단체로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뒤로 검진 결과가 나올 때가 됐을 무렵에 어머님께서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저와 제 남편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살면서 어머님의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걱정됐죠.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얘들아, 나 유방암이란다. 지난번에 너희 이모들이랑 같이 건강검진 받은 거 알고 있지? 나만 유방암이래. 어쩌면 좋니? 네? 유방암이라고요? 그럼 당장 치료 받으셔야죠. 왜 그걸 지금 말씀하세요? 돈이 있어야 수술을 하지. 희진아, 혹시 돈 있으면 내 수술비 빌려줄 수 있니? 내가 수술 받을 돈이 없어서. 당연히 드려야죠. 자기야, 지금 당장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가. 주말도 입원 가능하겠지? 아니야, 이모가 같이 가준다고 했어. 내 통장으로 입금만 미리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무 걱정 마.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가는 게 마음 편한데. 아니야, 너희들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 내가 수술 받고 난 뒤에 좀 괜찮아지면 그때 병원으로 부르든지 할게. 알았지? 어머님은 우리가 병원에 같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끝까지 다음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모님이 같이 가신다는 말에 그 말만 믿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분명 수술받은 날짜가 한참 지났음에도 어머님이나 이모님들께서 전화가 없으시길래 잘못된 일이라도 있는 걸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대로 어머님께 바로 전화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같이 병원에 같이 있기로 한 첫째 이모님께 바로 전화했었는데요. 희진이니?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이모님. 어머님 수술은 잘 받으셨어요? 연락이 없길래 무슨 일 있는 건가 걱정돼서 연락드렸어요. 어? 수술이라니? 너희 시엄마 수술 받은 적 없는데? 수술 받는다고 했어? 지난달에 어머님이랑 이모님들 다 같이 건강검진 받으셨잖아요. 그때 유방암 진단 받으셨다고 당장 수술 받아야 한다면서 저한테 수술비 받으셨거든요. 제가 같이 간다고 하니까 첫째 이모님께서 같이 가주기로 했다고 같이 갈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걔 완전 건강하다고 결과 받았었는데. 얘, 어제 나랑 통화 한번 했었거든? 어제 술 마시고 노래방까지 갔던데 아주 이 계집애 너한테 수술한다고 뻥치고 그 돈으로 이제까지 실컷 놀았나 보네. 네? 유방암이라고 당장 수술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유방암은 무슨 개뿔. 내가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해서 물어보지. 너도 바보같이 그걸 다 믿고 그대로 돈 줬어? 아휴, 일단 알겠어. 내가 너 시엄마한테 모른 척하고 전화해서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 일단 너도 가만히 있어봐. 첫째 이모님은 말씀으로는 저희 어머님은 완전 건강하다고 합니다. 유방암 진단 받은 적도 없었고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천불이 났습니다.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이 사람이 자기 엄마라는 게 정말 창피하고 죽고 싶다고 했고요. 다행히 첫째 이모님께서 어머님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첫째 이모님 집으로 갔었는데
그 집에 시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어머님은 굉장히 많이 놀라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여길? 엄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에 있냐고. 어머님, 당장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언니가 얘들 여기로 불렀어? 야, 너 애들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뺏을 돈이 없어서 자식들 돈을 뺏어? 아이고, 더럽다 더러워. 자식들 돈으로 노래방, 술집 이런 곳이나 다니고 참나. 엄마, 당장 설명해. 유방암 걸렸다고 당장 치료받아야 한다며.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그래, 나 수술 안 했다. 돈 갖고 싶어서 그랬어. 너희가 하도 용돈 안 주길래 돈 받고 싶어서 거짓말 좀 했어. 그럼 솔직하게 말하지. 엄마가 이번에 수술 받는다고 가져간 돈만 500만 원이야. 그 돈이 큰 돈인 줄은 알고 있어? 돈이 필요하면 솔직하게 말하지. 암에 걸렸다는 핑계로 돈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난 엄마 정말 암에 걸린 줄 알고 하루하루 얼마나 걱정했는데. 예전에 내가 100만 원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줬으면 됐잖아. 그때 돈 달라고 했을 때 곱게 줬으면 내가 이런 거짓말도 안 했지. 넌 왜 항상 날 나쁜 년으로 만드냐? 어이없네. 지금 당장 500만 원 돌려줘요. 없어. 이미 다 썼는데 어떻게 주니? 그 돈 어디에 썼는데? 노는데 다 썼지. 어디에 쓰겠니? 남편이 카드 내역서 등 모두 확인한다며 꼬치꼬치 캐물은 결과 어머님이 돈을 쓴 행방에 대해 알게 됐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받아간 500만 원을 모두 남자한테 올인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님께서 친구들과 함께한 노래방에 갔다고 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노래방에서 선수 그런 일을 하는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고작 25살이라네요. 그런 남자와 놀면서 저에게 돈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모두 다 썼다고 들었어요. 25살 남자 하나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다 썼다고? 엄마, 미친 거 아니야? 나보다 어린 놈한테 미쳐서 500만 원을 그 자식한테. 어이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얘들아,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내 동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네. 너 당장 애들한테 사과 못해? 사과 안 해.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 엄마한테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 돈 제 돈이에요. 어머님한테 당연히 드릴 이유는 없네요. 그 돈 당장 돌려주세요. 수술해서 그 돈 쓴 게 아니라면 당연히 돌려주셔야 할 돈 맞아요. 참나, 그 돈이 뭐라고. 그래, 내가 당장 줄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야. 나 이번에 새 남친 만났어. 그 남친 엄청 부자거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빼서라도 갚는다 갚아. 500만 원이 뭐야? 그동안 너희한테 가져갔던 돈들 전부 갚을 테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 도둑년 취급하지 마.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나 보네. 엄마, 그 돈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게 맞고 앞으로 우리 볼 생각 절대 하지 마. 나 앞으로 엄마 안 보고 살래. 엄마 말대로 집을 팔아서라도 우리 돈 갚으세요. 분명 엄마 입으로 500만 원 말고도 그동안 우리한테 빌려갔던 돈들 전부 갚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빨리 주기나 해. 어머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껏 본인이 우리한테 가져갔었던 돈 전부를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남편한테 그 돈 전부 받아도 괜찮은 걸까 물어봤었는데 이제 엄마 안 보고 살 거고 어차피 남이 된 마당에 그 돈 맞는 게 맞다며 모두 받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께 많이 실망하고 있는 정 없는 정 모두 떨어졌다고 하네요. 중간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모님께서도 차라리 보고 살지 말라고 그게 우리한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날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후 어머님이 제 통장에 1억이란 돈을 입금하셨는데요. 어머님이 본인 입으로 말한 그대로 전셋집을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돌려받은 전세금을 그대로 저한테 전부 주신 거였는데요. 돈이 입금된 이후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 돈 받고 꺼져라. 앞으로 어디 가서 내 며느리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거라. 너희 말대로 우리 앞으로 보고 살지 말자. 나도 나 지켜줄 남자 잘 만나고 있으니
너희는 평생 그렇게 쪼잔하게 잘 살렴? 이런 내용으로 문자가 왔었어요. 참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편이 이 내용 그대로 어머님께 문자 받았다고 합니다. 이모님 말로는 어머님보다 5살 많은 회사 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고 해요. 근데 이모님들이 보기에 관상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팔뚝에 문신이 한가득 있고 게다가 건들건들하게 다니는 걸 보니 건강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도 입고 다니는 옷이나 끌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인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께서 전세금을 우리한테 선뜻 내준 이유가 다 있어 보인다고 해요. 그렇게 어머님과 거의 1년 가까이 안 보고 지내고 있었어요. 이모님들과는 꾸준히 연락했었고요. 아무래도 이모님들이 제 남편한테는 친어머님과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모님들도 어머님과는 절연했어도 자기들이랑은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오히려 저희를 더더욱 잘 챙겨주세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울면서 저희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거의 1년 만에 어머님을 뵀던 거였어요. 갑자기 찾아온 어머님 때문에 저희는 엄청 당황했었는데요. 얘들아, 오랜만이다. 1년 만에 갑자기 찾아와서 놀랬지?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어요? 저 어머님이랑 할 말 전혀 없는데요. 그래, 당연히 너 입장에선 내가 꼴도 보기 싫은 게 당연하다. 그래도 내가 너희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얼굴에 철판 깔고 찾아왔다. 늦었지만 내 사과 받아줄 수 있겠니? 왜 이제 와서 사과하세요? 부자 남자친구 만났다고 더 이상 우리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어머님이셨어요. 사실 나 갈 곳이 없어. 한동안 모텔에서 지내긴 했었는데 여자 혼자서 모텔에서 지내려고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돈도 돈대로 나가서 결국 너희한테 염치 없이 이렇게 찾아왔네. 어머님, 저희 어머님 사과 받아줄 생각 죽어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일 절대 없었으면 해요. 당신 생각은 어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아니, 아주머니, 당장 나가주세요. 남자한테 눈 멀어서 우리 필요 없다고 말한 사람이 아줌마였어요. 돈 많은 남자친구는 어디에 두고 왜 저희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본인 집까지 팔아서 그 돈 저희한테 전부 줄 때는 언제고. 나 사기당했다. 지금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나 너무 힘들어.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너희들 뿐이라서 용기 내고 찾아왔어. 아줌마가 사기를 당했든 뭘 했든 그 사연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돈이랑 남자한테 눈 멀어서 간 아줌마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혹시 얼굴도 모르는 제 아버지랑도 이런 식으로 만나서 저 낳은 거예요? 딱 봐도 그림이 나오네. 내가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나왔다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저 경찰에 신고합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어머님은 끝까지 나가지 않고 오열을 하시길래 참다 못해 남편은 결국 그런 어머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첫째 이모님과 전화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모님들은 어머님과 자주 만나지는 못했었지만 연락은 꾸준히 했다고 해요. 이모님께 듣게 된 어머님의 근황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는데요. 전셋집을 팔고 1억이란 큰 돈을 저희한테 주고 난 뒤 몇 달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어머님과 남자친구는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에서 같이 동거까지 했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네요. 근데 그 이후로 남자친구한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의 남자친구가 주가 조작을 하면서 회사 경영을 하고 있던 인물이었더라고요. 결국 이 문제로 경찰서에 자주 드나드는 것 같더니만 결국 감옥에 갔다고 하는데요. 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은 물론이고 남자친구의 차, 건물, 땅 등등 한순간에 사라졌다네요. 그동안 어머님이 남자친구한테 받았던 명품들을 모두 팔아서 입에 풀칠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 돈이 모두 떨어져 결국 저희한테 찾아왔다고 합니다. 명품들 모두 판 돈까지 전부 다 썼으니
땡전 한 푼 없는 거지가 된 꼴이죠. 저희가 받아주지 않은 뒤 어머님은 이모님들 집에서 돌아가며 지내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첫째 이모님 집에서 6개월 정도 살았는데 그동안 생활비 한 푼 내지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니까 첫째 이모님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내보냈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 어머님은 둘째, 셋째 이모님 등등 모든 이모님들 집에 돌아가며 지내다가 이모님들 전부 어머님 꼴도 보기 싫다고 앞으로 이렇게 멋대로 살 거면 자매고 뭐고 그딴 거 다 무시하고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고 하셨다네요. 결국 언니들까지 잃게 된 어머님은 갈 곳이 없고 돈도 없어서 식당에서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숙식 제공 모두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맨날 혼나가면서 일한다고 했어요. 언제 한번 우연히 첫째 이모님이 동네 식당에 가서 어머님이 일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식당에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고요. 하필 어머님이 일하고 있는 식당이 아저씨들이 많이 다니는 식당인데요. 가끔 밥이랑 술을 같이 드신 아저씨들께서 어머님께 많이 치근덕거리는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연세에 비해 동안이고 이쁜 편이니까 아저씨들이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참고 일하고 있다네요. 그 뒤로 어머님께선 절 따로 만나고 싶다고 연락하셨어요. 남편은 어머님한테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경고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카페에서 만났었는데요. 오랜만에 어머님을 뵀던 거였는데 살이 엄청 빠지셨고 어디 아픈 사람처럼 보였어요. 오랜만이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나왔어요.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가 내 말을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로 암 판정을 받았어. 유방암 2기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병원 치료 받을 수가 없는데 혹시 괜찮다면 병원비 좀 빌려줄 수 있니? 어머님, 또 돈 달라고 저 부르신 거예요? 예전이랑 같은 수법으로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네요. 그때도 유방암 걸렸다고 저한테 돈 빌리셨잖아요. 그 말을 또 믿으라는 건가요? 돈이 필요하면 색다른 방법으로 빌리시지 또 암에 걸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암 맞아. 너가 증거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 갖고 올게. 정말 유방암 맞아. 나도 더 이상 너한테 돈 얘기 절대 안 하고 싶은데. 어머님, 앞으로 저한테 돈 달라고 연락하는 일 없으면 좋겠고 얼굴 보자는 연락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연락 자체를 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마지막으로 얼굴 뵙기 위해 나온 겁니다. 정말 암이라면 이모님들께 연락을 하든 뭐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수술 받으시고요. 어머님을 카페에 두고 전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한테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고 하시는데 돈 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절대 안 준다고 하네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는 걸 믿지도 않았고요. 이모님들도 어머님의 전화를 일절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님들도 어머님한테 하도 당한 게 많아서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모님들께도 알렸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알 방법이 있냐면서 정말 아프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뒤로 어머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요. 워낙 미모가 출중하신 분이라서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 잘 지내고 있을지 수술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전부 하신 분이라서 예전처럼 남자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식당에서 일한 뒤로 한 번도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부모와 자식이 절연하며 지내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상상이 안 갔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희한테 생길 줄은 전혀 몰랐어요. 남편도 항상 하는 말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해요.
이모님들과 명절 때마다 만나 뵙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저희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부모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면서 항상 저희를 안쓰럽게 바라보세요. 남편은 그런 이모님들은 엄마라 생각하고 살겠다며 말하고요. 저도 남편처럼 이모님들이 제 시어머님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습니다. 이모님들도 여전히 절 많이 이뻐하시고요. 사람은 욕심이 끝도 없다고 하는데 욕심이 너무 과하면 결국 화를 부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일 계기로 욕심을 적당히 부리며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부부한테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얼마 전 임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상태라 한창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 임신하고 싶어서 엄청 노력했었는데 임신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 몸과 마음이 다 편해서 그런지 임신이 바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남편도 회사에서 일을 잘한 덕분에 연봉도 쑥쑥 올랐고 조만간 승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기가 생긴 김에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곧 이사할 예정이에요. 요즘 좋은 일이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어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과 그런 일이 있게 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이 해결된 이후로부터는 저희 부부에게 좋은 일만 가득 생겼습니다. 고부 갈등은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숙제라고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크게 와닿는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그 말이 정말 맞다는 것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전 딸 같은 며느리,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님, 그런 말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유부녀라면 다들 믿지 않으실 거예요. 시집간 친구들도 현재 고부 갈등으로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제가 정말 부럽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받을 스트레스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아서 좋겠다면서요. 남편이 어머님을 평생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철없는 어머님과 평생 살면서 고통스러울 바에 안 보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 이제 앞으로 죄책감 이런 감정 느끼지 않고 제 아이와 남편에게 집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길고 답답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고부 갈등을 제대로 겪고 있는 분들께 힘내라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며느리들 항상 힘내고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이고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랑은 2년 연애하고 결혼해 평범하게 지내왔는데요. 소심한 저와 달리 남편은 자신감 넘치고 리더십 강한 성격으로 연애 때는 고집 있는 모습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결혼해서는 크고 작은 일에서 부딪히며 부담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애교 많은 딸이 집안의 활력소라 참고 살았는데 남편이랑 같이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서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으면서 마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였어요. 저는 작은 규모의 회사였지만 남편은 정년이 보장될 만큼 탄탄한 곳이었고 승진도 빠른 편이라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아도 모자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아이가 갖고 싶고 하고 싶다는 건 문제없이 해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사람은 왜 여유로우면 다른 생각이 드는 걸까요? 멀쩡히 회사를 잘 다니던 남편이 대뜸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응, 뭔데? 나 회사 그만두고 음식점 하나 오픈하려고. 뭐? 잘 다니는 회사를 갑자기 왜 그만둬? 그리고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무슨 음식점을 오픈한다는 거야? 당신 계란 프라이 하나도 제대로 못하잖아. 아이 참, 자기가 잘 몰라서 그래. 계란 프라이 수준이 아니야.
나 아는 형님이 고향에서 이거 열었는데 진짜 대박나서 월 1,000은 우습게 번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설설 기었는데 내가 잠이 오게 생겼어? 그러면서 남편이 보여준 건 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홍보 책자였어요. 빵순이라 요즘 유행하는 건 대부분 알고 있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라 의아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이제 막 생긴 브랜드 아니야? 많이 알려진 거 해도 될까 말까인데 사람들 모르는 거 해서 잘 될 수가 있겠어? 아이고, 참 답답한 소리 한다. 어차피 우리 가진 돈으로 메이저는 하지도 못해. 인테리어 비용도 지금 하면 많이 빼준다더라. 초기라서 혜택도 진짜 많은 편이야. 안 하면 바보라고.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자기 창업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급하게 해서 잘 될 확률이 높냐는 거지.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걱정돼서 그래. 나 못 믿어? 나야 당신 남편. 지금까지 내가 하자고 해서 잘 안 된 거 있으면 하나라도 말해봐. 남편은 고집세고 자신만만하기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격이었어요. 가만히 말을 듣고 있으면 이미 반은 성공한 사람 같았죠. 그래도 안 된다고 꾸역꾸역 버텼는데 몇 달을 저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저를 설득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방법도 갖가지였어요. 어느 날은 진지하게 대화했다가 갑자기 욱 승질을 냈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못 믿냐면서 눈물까지 흘리던 거 있죠. 나 진짜 열심히 해볼게. 나 좀 믿어주라. 모르겠다. 그래, 알았어. 결국 남편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만 허락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순식간에 샌드위치 전문점을 오픈하더라고요. 이미 모든 준비는 다 마쳐뒀는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는데 제 허락은 그냥 보여주기 식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픈하던 날에는 어찌나 기분이 좋아 보이던지 자기도 이제 사장님이라면서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자니 너무 들뜬 모습이 못 믿어오면서도 그래, 사람이 저렇게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한번 믿어보자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곧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돕기로 했어요. 남편 혼자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손이 모자란데 그렇다고 직원을 고용하자니 인건비가 부담되더라고요. 여보, 그런데 둘 중 한 명은 회사를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공과금이랑 은행 이자랑 애 학원비도 계속 나갈 텐데. 당신 솔직히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뭐 얼마나 번다고 그래. 초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단골도 생기고 자리도 빨리 잡지. 그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정 수입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 가게가 잘 돼야 당신도 사모님 소리 듣고 편히 쉴 거 아냐. 내 말이 맞아. 당신은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항상 기고만장한 사람이랑 살면 귀가 얇아지는 것일까요? 이때만 해도 남편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찝찝하긴 했지만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남편 가게에 같이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24시간 같이 붙어있게 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 못했던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아까 내가 말한 청상추 다 다듬었어? 아니, 지금 하고 있어. 양이 꽤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네. 그걸 지금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떡해. 오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거북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느려?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뭐? 거북이? 답답?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아, 몰라. 어쨌든 그거 빨리 끝내고 여자 화장실 청소도 좀 해줘. 거울이랑 변기랑 꼼꼼히 하는 거 잊지 말고. 전에 당신이 다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기 뒤쪽에 얼룩 그대로 있더라. 그건 타일 색깔이 원래 그런 거야. 아니, 그렇게 꼼꼼히 잘하면 당신이 하든가. 당신은 뭐 하는데? 나는 벌써 홀 청소 다 하고 간판까지 닦고 왔어. 그렇게 입 대빨 나와서 툴툴거릴 시간에 벌써 다 했겠다. 좀 서둘러서 빨리 좀 해. 진짜 느릿느릿 속 터져 죽겠다. 같이 일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남편이랑 전 정말 다른 성격이었어요.
저는 이왕이면 꼼꼼히 하고 싶은데 남편은 무조건 빨리빨리 다그치는 통에 일하랴 남편 눈치 보랴 진짜 기가 다 빨리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좋은 마음으로 남편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저를 부하처럼 대하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빨리 하면 대충 한다고 뭐라 하고 꼼꼼히 하면 느리다고 뭐라 하고 재수없는 밥맛 상사도 이런 상사가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노고는 알아주지 않고 당연시하는 남편을 보니 점점 화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못해먹겠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당신 맘에 쏙 드는 알바를 구해. 알바? 우리가 알바 쓸 돈이 어딨어. 요즘 알바가 한두 푼으로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도와주는 걸 고맙게 생각을 하던지. 진짜 매일 화내고 짜증내고 내가 여보 부하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나 진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섭섭해. 아, 왜 또 이렇게 애처럼 군다. 나는 좀 더 가게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말이잖아. 난 자기가 인생을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언제 가게에 신경을 안 썼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인생을 열심히 안 사는 건 또 뭔데? 솔직히 나만큼 가게에 신경 쓰는 건 아니잖아. 나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눈 감고 자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세 식구 잘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해. 이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데 요만큼도 나를 이해 못 해줘? 남편 말에 기분이 진짜 상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 뜻으로 시작한 가게였지만 저라고 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은 경제적으로 갑의 위치에 서서 교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의 억지 논리에 기가 막혀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렇게 가게에서 그는 사장님, 저는 알바생 같은 위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분은 매우 나빴지만 어쨌든 둘이서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가게는 점점 잘 풀려서 단골도 늘어나더라고요. 정말 오픈부터 마감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재료 준비며 청소며 서비스 개발이며 둘이서 열심히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둘이서는 감당이 안 될 지경이라 자연스럽게 파트타임 알바도 구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게에 조금 여유가 생기니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갑자기 왜? 가게 마감은 어쩌고? 아, 지혜씨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부탁 좀 하면 안 되나? 양심 좀 챙겨라. 저번에도 갑자기 약속 있다고 부탁해서 지혜씨 저녁 학원도 못 가고 엄청 난처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여보 놀러 가자고 또 그런 부탁을 하자고? 아니, 따로 돈을 쳐주면 되지. 어차피 알바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요즘 세상에 돈이면 다 되지. 안 되는 게 어딨어? 누가 보면 돈 꽤나 주는 줄 알겠다. 우리 겨우 최저시급 맞춰주잖아. 게다가 당신 마음대로 시간 줄였다 늘렸다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여보,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바생 쓰는 거 난 반대야. 자기가 자꾸 그러니까 알바들이 그만두는 거 아니야. 지혜씨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여보 때문에 또 그만두면 어쩔 거야?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놀러 다닐 궁리를 하더라고요. 사장이 들쑥날쑥 일을 할 뿐더러 시급은 짜게 주고 일은 마른 행주 짜듯이 시켜대니 알바들이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치다꺼리는 다 제 몫이었고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 직장 다니는 친구들과 약속 하나 잡기 쉽지 않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이랍시고 이렇게 저와 알바생만 믿고 밖으로 놔두는 남편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집은 도저히 못 말릴 수준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알바생에게 통보식으로 부탁을 하고 못 견딘 알바는 그만두고 그 자리를 제가 메꾸는 일의 반복이었죠.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더는 알바를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저는 알바도 없이 가게에서 혼자 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은 가게에 신경을 안 쓰고 저 혼자 카운터, 주방,
폴 가릴 것 없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보, 나 내일 결혼식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미쳤어? 내일 단체 손님 예약 있잖아. 10명이잖아. 그 정도는 여보가 혼자 해줄 수 있지 않아? 10명은 무슨? 100명이야. 오랜만에 100단위 단체 들어와서 좋다고 여보가 나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니? 아, 맞다. 아, 어떡하지? 내가 가서 사회 봐준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이라도 안 된다고 해야지 뭘 어떻게 해. 나 혼자 절대 못해. 100인분을 나 혼자 어떻게 만들어? 그럼 내가 최대한 빨리 갔다가 올게. 어차피 결혼식은 첫 타임이고 단체는 1시까지 배달이니까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시간에 온다고 장담할 수 있어? 절대 안 돼. 안 된다고 했다. 다음날 고집불통 남편은 제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재료 준비를 대충 끝내놨다면서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짜증내고 화를 내도 충분히 제 시간에 올 수 있다면서 같이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요. 하지만 모든 계획이 남편 뜻대로 될 수 있나요? 곧 주말 교통체증에 차가 막혔다면서 남편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결국 저 혼자 100인분을 만들 수는 없으니 그만둔 알바생에게 사정사정해서 도와달라고 SOS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겨우 시간 맞춰 제 시간에 배달을 해주고 열이 나 있는데 이때도 남편은 미안한 내색 하나 내비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집안일에 신경을 쓰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 대신 가게에 매달리는 사이 하나뿐인 저희 딸은 집에서 혼자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훌쩍 넘었어요. 그 사이 학원을 뺑뺑이 하고 돌아온 초등학생 딸은 혼자 밥 먹고 숙제하다가 지쳐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고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도 잠시 밀린 빨래, 설거지, 요리를 하다 보면 잠잘 시간도 부족해서 예민해졌습니다. 그럼 또 아이에게 잔소리하며 스트레스를 풀게 되던 거 있죠. 그러다 문득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집에 와서 누워만 있지 말고 밥 먹고 설거지라도 좀 해. 조금만 있다가 할게. 너무 피곤해서 그래. 나는 안 피곤해? 조금만 있다가 하다가 그냥 자버릴 거잖아. 피곤하다면서 누워서 폰게임은 몇 시간씩 잘도 안 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해? 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 정도도 못 쉬어? 나 좀 들들 볶지 마. 당신 아니라도 힘들어 죽겠다. 혼자만 일하는 것처럼 굴지 좀 마. 당신 하는 것만큼 나도 일하는데 나만 집안일까지 다 하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 안 들어? 당신 친구들한테 물어봐. 내가 이상한지 당신이 이상한지. 그럼 당신도 하지 마. 그냥 돼지우리처럼 막 살면 되겠네.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 그렇게 초긍정 마인드라 좋겠다. 집은 돼지우리에 우리 딸내미 하나 있는 거 저렇게 방치되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집안일 하기 싫으면 딸내미 숙제라도 좀 봐주든가. 당신 요즘 애한테 따뜻하게 말이라도 한마디 걸어준 적 있어? 순간 남편에게 다다다 쏘아대는데 참았던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항상 저에게 통보하는 남편에게 저도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안 되겠다. 나 가게 그만둘래. 뭐? 가게 그만두고 뭐 할 건데? 저녁에 퇴근하는 대로 취업할 거야. 우리 딸 불쌍해서 안 되겠어. 취업? 당신이 무슨 아가씨인 줄 알아? 취업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여기저기 다 붙게. 어디 한번 해봐. 남편의 비웃음이 귓전을 때렸어요. 그래서 더 이 악물고 폭풍 이력서 내고 면접을 봤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다행히 집 근처에 알맞은 사무직을 하나 구할 수 있었어요. 월급은 적지만 학원 다녀온 딸을 픽업할 수 있는 시간대에 퇴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언제까지 가나 두고 보자 모드였던 남편도 제가 면접에 붙자 알바를 다시 구해야겠다면서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 그리고 딸까지 세 식구가 다시 제자리를 찾나 싶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쯤부터 남편 가게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인근의 유명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업체가 들어오면서 남편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뚝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어두운 날이 늘어났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왔는데 반찬이 이게 뭐야? 왜? 당신 콩나물국이랑 고등어 좋아하잖아. 애써 좋아하는 걸로만 차려놨는데 왜 갑자기 안 하던 반찬 투정이야? 맨날 그 국에 그 반찬. 좀 맛있는 것도 하고 그래라.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딩가딩가 놀다가 오면서 마트 가서 좀 신경 써서 밥도 차려주고 그러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무슨 회사에서 놀다 오는 줄 아나 본데 나도 힘들게 일하고 오는 거야. 게다가 일 마치고 딸내미 데려오면 밥하고 반찬하는 시간도 빠듯해. 이 정도도 감지덕지라고. 어쨌든 나보다는 일찍 마치잖아.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고작 이러려고 가게 뛰쳐나간 거야? 뭐 내가 보기엔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 달라진 게 왜 없어? 따뜻한 밥 차려줘, 국 차려줘. 우리 딸 숙제도 내가 하나하나 다 봐줘. 엄청난 변화야. 숙제를 뭘 봐주는데? 그런데 애 성적이 이 모양이야? 학원 비싼데 다니면 뭐해? 티나는 게 없잖아, 티나는 게. 점점 남편은 가게가 잘 안 풀리는 스트레스를 집에다 풀더라고요. 반찬 투정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이 성적까지 입을 대는데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짜증이 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선을 넘는 발언을 쏟아내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남편은 제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뚝뚝 떨어지는데 전기세며 수도세며 월세며 매달 나가는 공과금은 그대로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래도 저는 알뜰한 성격이라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제가 버는 월급으로 아껴 쓰며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가게 월세까지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보, 돈 좀 모아둔 거 있어? 돈? 얼마나 필요한데? 500 정도. 이번 달 전기세 안 내면 전기 끊긴대. 미치겠다. 월세도 내야 하고. 아니,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한 거야? 진짜 노답 아니야? 전기세는 내가 알아서 해볼게. 이번 달 월세만이라도 좀 어떻게 안 돼? 당신 회사 꽤 다녔는데 모아둔 것도 좀 있을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럼 내가 월세는 어떻게든 내볼게. 근데 당신 가게 그냥 접으면 안 돼?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는데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진짜 짜증나네. 가게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무슨 가게를 접어. 사업하다 보면 이 정도 고비는 다 오는 건데 아직 망한 것도 아니잖아. 당신은 내가 망하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형편도 안 좋은데 무리해서 가게 운영해봤자. 됐어. 이번 달만 지나면 내가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할 일 절대 없을 거야. 진짜 치사해서. 다 회사 다니고 애 키우고 그렇게 살아. 유세 좀 떨지 마. 적반하장으로 혼자 성질내고 욱하는 남편의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는 못할 망정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몇 달째 생활비도 주지 않는 남편이 답답했어요. 이번 달만 도와달라더니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월세 지원은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나뿐인 딸의 아빠이고 가게가 잘 되는 게 우리 가정에도 좋은 일인 건 맞잖아요. 또 부부라면 힘들고 지칠 때 함께 힘을 모으는 거라고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로서 끝까지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 모아둔 월급을 쪼개서 월세를 내고 쉬는 주말에 가게 일까지 도와줬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가게는 진짜 개판이 따로 없더라고요. 혼자 장사가 안 된다고 얼마나 방치를 한 건지 주방에 묵은 때와 정리 안 된 냉장고는 헉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이렇게 둬서는 민원까지 들어오겠다 싶어 두 팔 걷어붙이고
대청소부터 시작했죠. 안 그래도 사무직 일을 하는 거라 하루 종일 어깨며 팔이며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꾹 참고 고무장갑 낀 손으로 박박 문질러 묵은 때를 벗기고 박스채 쌓인 식재료를 하나하나 꺼내서 정리하고 버렸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반나절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남편은 주문 받는다는 핑계로 홀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거니 잘 마무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은 식재료 박스를 마저 정리해주려고 드는데 순간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겁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주방 바닥에 그냥 누워버릴 충격이었어요. 아, 아파. 여보. 뭐야, 무슨 일이야? 나 이거 들다가 갑자기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났는데 너무 아파. 팔 빠진 것 같은데 인대가 늘어난 건가? 하여간에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조심 좀 하지. 애처럼 덜렁대서 큰일이다. 그러지 말고 나 잡고 팔 한번 흔들어 봐봐. 아니, 못 움직이겠어. 아프다니까. 팔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아서 그래. 이거 봐라, 움직일 수 있네. 그럼 빠진 건 아니거든? 나도 일하면서 한 번씩 그런 적 있어. 잠깐만 기다려 봐봐. 어디 가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아픈 사람 놔두고 훌쩍 사라져버린 남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는데 혼자 차가운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자니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곧 병원에 갈 수 있겠지 생각하며 버텼는데요. 얼마 뒤 다녀온 남편 손에 약봉지 하나가 들려 있는 겁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그게 뭔데? 나 너무 힘들어. 팔 못 움직이면 어쩌지? 우리 딸내미 케어도 해야 하고 회사도 가야 하는데 큰일이야. 파스 이거 하나면 다 돼. 걱정하지 마. 야, 나 팔이랑 어깨 원래부터 아팠던 것도 모르지 너?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다고. 고작 이걸로 무슨 병원을 간다고 그래. 병원 가면 초음파 찍자고 하고 엑스레이 찍자고 하고 물리치료하자고 하고 다 돈이야 돈. 파스 하나면 될 건데 진짜 괜히 엄살 좀 부리지 마. 진짜 쓰러져서 남편이 하는 말을 듣는데 분노가 치솟았어요. 이를 꽉 물고 엉금엉금 기어가서 제 폰으로 119에 연락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결과는 어깨 빠짐이었고 통증이 심했을 텐데 어찌 참으셨냐고 다들 놀라더라고요. 의사 앞에서 보호자 명목으로 따라온 남편은 끝까지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어요. 남이 보면 보호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면대면한 모습이었죠. 가만 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 상태인 게 이해가 안 됐는지 의사와 간호사를 잡고 진짜냐고, 진짜 팔 빠진 거냐고 거듭 묻고 있더라고요. 멍청하게 뚱한 그 모습을 보는데 아주 남아있는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나 더는 못 참겠어. 내가 바보처럼 참고 살아주니까 아주 우습지? 왜 갑자기 급발진인데? 치료 잘 됐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사람이 다쳤으면 괜찮냐고 묻는 게 우선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항상 내가 참고 맞춰주니까 당신 가족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당신 이렇게 뻔뻔한 거 안 되겠어. 나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내가 당신 가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머니도 아셔야 돼. 너무 열이 받아 아픈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집에는 시모 혼자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을 돕는다고 아이를 잠시 시댁에 맡겼는데 다행히 시부가 공원에 데리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화내고 싶지 않았는데 잘 됐다 싶었죠. 연락도 없이 씩씩거리며 온 며느리의 모습에 놀랐는지 시모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물어대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애비는 어디 가고 혼자 왔어? 그리고 그 팔은 또 뭐야? 깁스까지 하고. 넘어졌니? 에휴, 뭐 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또 핸드폰 보면서 걸은 거 아니야? 어머니, 저 이거 남편 가게 일 하다가 다친 거예요. 제가 진짜 걱정하실까 말 안 하려 했는데 지금 남편이 어떤 줄 아세요? 전 재산 탈탈 털어서 차린 가게는 쫄딱 다 망하게 생겼고요.
그동안 생활비 한 푼 안 갖다 줘서 저 혼자 벌어먹고 살았고 지금은 제 월급으로 월세까지 내주는 판국이에요. 그런데도 그이는 저 다친 건 안중에도 없고 미안한 기색도 없어요. 마구 쏟아내는 제 하소연을 들은 시모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리고 이마를 짚어대는데 말 안 해도 고집불통 자기 아들 치부는 본인이 더 잘 아는 듯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모도 자기 중심적인 아들 키우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아들이랑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런 말이 예전에는 감사하게 들렸는데 이제는 내가 할 뒤치다꺼리를 가져가줘서 고맙다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병상련이라고 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겠노라 말했으면 시모에게는 악감정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대뜸 시모가 아들 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뭐 어쩌자는 거냐? 네? 뭘 어쩌긴 어째요. 어머니, 저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이한테 말해서 가게 접고 일하라고 좀 해주세요. 애비는 그렇게 하겠대? 순순히 가게를 접겠다고 말했냐고. 안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거죠. 훤히 망해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간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간판 못 내린다고 자기 말리지 말래요.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왜 저만 희생을 해야 해요? 힘들어도 어쩌겠니? 가족이잖아. 그럼 남편 힘들게 일하는데 아내가 돼서 그 정도 응원도 못 해주니? 솔직히 네가 회사 다닌다고 가게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야? 둘이서 하던 가게 한 명 빠지면 빈자리 티나는 건 당연하지 않아? 시모 말에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무리 엄마로서 아들 편을 든다고 해도 정도가 있지 어떤 뇌 회로를 거치면 이런 무적의 논리가 나오는지. 남편의 뻔뻔함은 결국 시모 유전자인가 싶더라고요. 결국에 시모 말은 남편 가게를 돕지 않고 회사에 취업한 제 잘못이라는 건데 그동안 참고 참아온 제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진짜 이러다 내가 화병으로 쓰러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딴 말을 듣고 있어야 하지?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고 존중받는 자식인데 왜 내가 이딴 결혼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때까지도 이혼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뿐인 딸에게 아빠 자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내가 조금 더 참고 살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생각은 이혼하기 전에 망설이면서 다들 조금씩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좀 심각했어요. 지금 되짚어보면 얼만큼 가정에 책임감 있는 아빠인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그걸 놓치고 살았구나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시모 말을 듣고 있자니 이 뻔뻔한 모자에게는 사람의 진정 어린 하소연이 통하지 않는구나. 나도 뻔뻔하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격식 차려서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를 존중해주지 않는 이들에게 더 이상 예의 따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배운 대로 막무가내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가족이니 불평 말고 응원을 해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 어쨌든 가족이잖아.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냐? 그럼 어머니, 저 보시다시피 팔 다쳐서 아무것도 못해요. 어머니랑 저랑 애비랑 다 가족이잖아요. 저희 도와주는 셈 치고 이제 어머니가 가게 나가서 일 좀 해주세요. 아니 마음이야 굴뚝같이. 그런데 내가 다 늙어서 젊은 사람들 하는 일을 어떻게 해? 어머니 아직 노령연금도 안 받으시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라고 처음부터 했겠어요? 애비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가시면 애비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줄 거예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죠. 안 그래 어머니? 또 말하는 게 어째 나랑 싸우자는 것 같다. 나는 하는 일 없니? 살림도 살아야 하고 아직 너희 시아버지 일하시는데 뒤에서 뒷바라지라도 해줘야 하는데 아들 일도 도와주라고? 어머니,
저도 회사 다니고 애 키우면서 다 했어요. 애비는 다 그러고 사는 거라고 유세 떨지 말라던데요. 저 다 애비가 저한테 했던 것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던 시모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대뜸 소리를 지르듯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는 화가 났다는 걸 표현이라도 하듯이 문을 쾅 닫고 집 밖을 나가는데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잘난 아들이랑 시모가 같이 가게에 붙어서 오손도손 가족의 정을 쌓을 일만 남은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온몸이 짜릿짜릿 전율이 돋더라고요. 시모는 시모 말대로 가족끼리 응원해줄 수 있으니 좋고, 저는 이제 가게에 신경 안 쓸 수 있으니 좋고, 남편도 뭐 가게에 공짜로 일해주는 사람 생기니 또 좋고, 일석삼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한테 전화가 바리바리 오더라고요. 시모가 여기저기 하소연을 했는지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전화가 와서 어찌된 상황인지 묻는 듯 했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모르겠다 에휴 하는 한숨 섞인 대답으로 넘어가는데 제 팔이 다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저를 그냥 뚱한 표정으로 멀리서 바라볼 뿐 시비를 걸진 않더라고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나 보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회사에 병가를 내고 딸아이 케어에만 신경 썼어요. 그런데 진짜 욱하고 고집 불통인 남편은 시모를 닮은 게 틀림없더라고요. 정말 콩콩 팥팥이라고 느낀 게 다음 날부터 시모가 정말로 남편 가게에 출근해서 보란 듯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한 며칠 동안은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갔어요. 남편과 저, 시모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인 듯 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걸려온 남편의 전화 한 통에 억지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던 시모가 다쳤다면서 빨리 시댁으로 오라더라고요.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 말도 안 해주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가방을 챙기고 시댁으로 들어섰는데 팔에 깁스를 한 시모와 화가 잔뜩 난 시댁 식구들이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는 남편과 이 상황을 스캔하는 사이 시부가 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에미 너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아주 며느리를 잘못 봤구나. 어디 이제 속이 시원하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쩌다 다치신 거예요? 너 때문이잖아. 네가 애비 일 도와주라고 난리 부려서 애비 가게에서 일하다가 넘어졌는데 발 인대가 다 늘어났단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며느리가 돼서 효도는 못할 망정 할 일이 없어서 시어머니하고 싸움을 해? 진짜 기절초풍하겠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시어머니하고 감정 싸움에서 팔 인대까지 늘어지게 만든 천하의 나쁜 며느리가 돼 있더라고요. 시모는 시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흑흑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어찌나 슬피 우는지 지켜보는 시댁 식구들이 다 우는 겁니다. 저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어이없는 상황에 헛웃음이 났어요. 지금 저 혼내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저 때문인가요? 어머니가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가족끼리 돕는 거라고 스스로 일하겠다고 알았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유치해서 말하기 그런데 저도 이렇게 다쳤어요. 똑같이 애비 가게에서 일하다가요. 안 보이세요? 젊은 너랑 같아. 내가 너를 살갑지는 않아도 예의는 바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주 발랑 까져서 헛바람이 제대로 들었구나. 너 때문에 늙은이가 무리하다가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어디서 바락바락 말댔구야. 늙은이 팔 못 쓰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니 아버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팔 다친 게 결국 제 잘못이란 말씀이세요? 엄밀히 따지면 망해가는 가게 안 접고 고집 부려서 화를 부른 아들 잘못이죠. 네 잘못이지.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제 딴에는 먹고 사려고 노력하다 이렇게 된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 너는 며느리가 돼서 이때다 싶어 늙은 시어미 이겨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골탕 먹이니까 속이 시원해? 정말 사람이 어이가 없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나요? 시부의 역정을 듣는데 순간 시모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시부는 시모 다쳤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걱정하면서 편을 드는데 제 남편은 제 걱정은 아랑곳 없이 한가로웠으니까요. 그래서 바보처럼 멍하게 시부의 큰 소리를 듣고만 있었는데 제가 또 조용하니까 이때다 싶었는지 한자리에 모인 신우들도 한마디씩 하는 통에 정신이 들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다들 제가 잘못했다면서 저를 죄인처럼 몰아가더라고요. 그제서야 내가 정말 참고 살아주니까 이런 바보 취급을 받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하고 화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사과를 해야지. 마음 같아서는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하고 싶지만 내가 애비랑 손녀 생각해서 그렇게는 안 한다. 네 딸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냐? 자식 보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시부는 무릎 꿇는 사죄를 입에 담질 않나. 나중에는 제 자식까지 내세워 성질을 내더라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시모만 싸고 도는 시댁 식구들과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남편은 분노 유발자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픈 팔에서 느껴지는 고통보다 이런 덜 떨어지는 사람들과 살붙이고 살았던 제 과거에 대한 화환이 들어 슬프기도 했어요. 결정적으로 이 상황에서 맨날 입으로 나불나불 지적질하던 남편은 다 지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했는지 뒤에 숨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빡쳐서 가방을 뒤져 남편이 사다 줬던 파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시모한테 냅다 던져버렸어요. 저 사과 못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잘난 아들이 저한테 준 파스예요. 그거 붙이면 다 괜찮다네요?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잘 들어.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아. 나만 하는 희생 더는 강요하지 마.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우면 다야? 이 사람이랑 망할 가게는 여러분들이 잘난 가족이니까 잘 도와주세요. 전 이 사람하고 이혼하려고요. 집 밖으로 나가는 제 뒤로 무수히 많은 소리가 들렸어요. 대부분 고함과 호통이었는데 이혼을 내뱉고 돌아서니까 제 머릿속이 차분하고 맑아져서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엉망진창인 가족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속이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고집불통 남편하고는 깔끔하게 이혼했어요. 저에게 문제가 없고 남편은 경제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초등학생인 딸의 양육권은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빠의 자리가 비게 된 딸에게 미안한 마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지 세심하게 챙겨보고 물어봤는데 입으로만 딸 사랑을 외쳤던 아빠였던 터라 크게 정은 없는 듯 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살펴주고 챙겨주니 좋아하는 기색이라 다행이었습니다. 곧 사춘기가 시작될 텐데 더 꼼꼼하게 케어해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정말 남편 가게를 나와서 회사에 취업한 건 신의 한 수더라고요. 팔 때문에 조금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껴 쓰면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딸에게 필요한 건 다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무능하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는 남편보다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제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알아서 다 한다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고집을 부리니까 뒤에서 지켜보곤 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딸아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고 씩씩한 엄마가 되려고 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 저 역시 결혼과 이혼으로 한 뼘 더 성장한 느낌이네요. 전 남편을 만나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딸이 있으니까 최대한 과거는 잊고 미래만 생각하려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전 남편은 아직 철이 덜 들었는지 들리는 소문으로는 망한 가게를 살려보겠다고 친구들한테 여기저기 손을 벌리다가 못 갚아서 손절당하고 인간관계도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은 제대로 듣지 않고 당장의 자존심만 내세우는 결과 같기도 한데요.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 고금리 사금융에도 손대서 이자 감당을 못해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까지 된 모양이에요.
정말 이혼하지 않고 계속 참고 살았으면 저희 딸에게까지 피해가 가고 저 역시 못난 부모가 될 뻔했으니 진짜 이제라도 헤어지게 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야기예요. 정말 속이 후련하고 앞으로 딸과 함께 걸어갈 내일이 기대가 되네요.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모녀가 살아갈 앞날도 응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